안녕하세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법정 스님의 명언 중에 인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를 받는 벌이라고 하는데 저는 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입은 피해가 과오 취급을 받아야 하고 배신을 한 사람과 싸잡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통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번 큰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내 귀중한 진심을 낭비한 건 나 자신에게 결국 죄를 짓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의 본질을 깨닫게 된 김에 여러분에게 이 사연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쌀을 팔아 공부를 시킨 저는 공고와 공대를 나와서 고향인 전라도를 떠나 서울 대기업 엔지니어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답니다. 개천에서 난 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호랑이쯤은 된다고 자부하면서 열심히 살았네요. 오랜 타지 생활이 힘들긴 힘들었는지 키가 185에 부모님 밭일을 도우면서 기른 체력이 남부럽지 않은 저의 10년 서울살이가 남긴 건 스트레스성 피부염이었어요. 그냥 두면 알아서 낫겠지 하면서 약국에서 약 먹으면서 버텼는데 서울에 온 동생이 제 꼴을 보더니 등짝을 짝 때리면서 미련하다고 바로 피부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동생이 제 회사 근처 피부과까지 찾아서 보내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간지러운 것도 빨갛게 올라오는 것도 너무 심해서 동생이 추천해준 피부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름이 참 눈길이 가는 간호사를 만나게 됐어요. 병원 데스크에 오밀조밀 귀여운 외모의 간호사가 앉아 있었는데 이름표에는 왜 구수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권용순이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이름이 되게 얼굴하고 어울리면서도 또 안 어울린다. 얼굴이 귀여운데 저렇게 구수한 이름이라서 오히려 인상에 남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부과에서는 제 피부를 보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피부염이라고 너무 오래 방치하고 긁어서 흉까지 질 것 같은 상처가 보인다고 했고 한 달 정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저는 그 구수한 이름의 간호사를 오래 만날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갔는데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까 괜히 그 이름에 더 정감이 가고 나중에는 병원에 들어서서 그 간호사와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으면서 인사까지 나누게 됐죠. 그렇게 거의 치료가 끝나가고 제 피부도 예전에 건강한 피부로 돌아왔을 때쯤 치료가 끝난 걸 기념으로 친구와 만나서 염증약을 먹느라 멀리했던 술을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회사 근처로 와서 멀지 않은 단골 술집에 갔는데 앉아서 감동스럽게 오랜만에 만난 맥주 한 잔을 쭉 들이키니까 뒤에서 누가 절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정희준 씨. 제가 맥주를 다 마시다 말고 돌아보니 그곳에는 매주 얼굴을 봐온 그 간호사가 아주 반가운 얼굴로 제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치료 끝났다고 바로 술 마시러 온 거예요? 들켰네요. 맞아요. 그동안 술을 못 먹어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마시지 말아요. 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면역력도 좀 회복한 다음에 드시고요. 다정하게 제 걱정을 해주고 잘 먹으라고 하고 함께 온 친구에게 가더라고요. 근데 우연인지 인연인지 제 테이블 바로 옆에 비어 있어서 그 간호사는 거기로 안내를 받아 앉게 됐죠. 자리가 가까워서 종종 대화를 건너 하게 되고 술이 더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아예 두 테이블이 한 테이블처럼 돼서 어느새 넷이서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순간에 가까워져서 그 자리에서 번호 교환까지 했고 그 후에는 회사와 피부과가 가까워서 종종 점심을 같이 하고 퇴근하고서도 만나는 날도 잦아졌어요. 둘 다 동생이 하나 있는 맞이에 살던 동네도 가까웠거든요. 대화도 잘 통하고 저는 처음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부터 뭔지 모를 호감을 느끼고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표현했고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제 마음을 받아줘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애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결혼을 했는데 사실 아내는 결혼 생각이 도통 없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진지해졌을 때쯤 아내가 제게 본인의 속사정을 털어놨는데 부모님에 대한 얘기였죠. 왜 딸들은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봐 남자 안 만난다고 하잖아. 나도 그랬다. 그래서 희준 씨 만난 것도 대학 졸업하고 처음 연애하는 거야. 아버지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사는 어머니처럼 살기 싫어서 혹시라도 나도 어머니 따라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날까봐 무서워서. 근데 희준 씨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긴 한데 결혼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좀 무서워. 사람은 언젠가 바뀌니까. 가부장적이고 고집불통인 아버지에게 평생 시달리면서 집에서 허리 한 번 핀 적 없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아내가 담담하게 꺼내놓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물론 그때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지만 아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굳이 밀어붙일 생각도 없었고요. 그저 저는 저대로 아내에게 진심을 다한다면 아내 마음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진심이 통한 것보다는 뭔가 등 떠밀린 것 같은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연애를 한 지 2년이 되어갈 때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출산은 여자의 선택이기에 저는 아내에게 모든 선택권을 맡기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지만 결혼한다면 절대로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제 마음을 받아들여줬고 저희는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늘 제가 40줄 넘기기 전에 결혼했으면 했던 부모님께 아내의 존재는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이었죠. 심지어 바로 손주까지 생긴다니 아버지께서 특히나 좋아하셨고요. 신혼집 구할 때 돈까지 보태주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며 아무 걱정 말고 튼튼한 아기 낳으라고 덕담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결혼 전 덜컥 소중한 딸에게 큰 짐을 지어준 염치 없는 서위는 한껏 긴장을 해서 처가에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술을 좋아하신다는 장인어른께 드릴 전통주와 장모님께 드릴 꽃과 손목 마사지기를 사서 점수를 딸 준비를 했죠. 장모님께서는 사위가 온다고 삼계탕까지 만들어주시고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처갓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키와 등치를 보시고 듬직하니 너무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한박 웃음을 지어주셔서 제 긴장을 녹여주셨죠. 국은 어때요? 입에는 좀 맞고? 네,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진해서 장모님께서 오래 끓이셨을 것 같아요. 엄마, 근데 희준 씨는 물에 빠진 닭보다 닭볶음탕을 더 좋아해요. 어머, 그래? 그럼 나중에 오면 볶음탕으로 꼭 해줘야겠다. 아닙니다. 닭이면 다 좋아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었어요. 밥 한 숟가락 드시고 한참 제가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입에는 맞는지 뭘 잘 먹는지 보시면서 잘 먹는 반찬을 더 가져다 주시고 뼈 바른 닭고기를 앞에 놔주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다. 내가 장모님 복이 있구나 하고 부른 배만큼 마음도 부풀고 있는데 그 산통을 깨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사위 보니까 벌써부터 좋아 죽겠어? 다 됐으니까 가서 물이나 가져와. 찬물, 얼음 넣어서. 장인어른은 제가 처가에 간 순간부터 한순간도 거실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저 손가락 까딱하고 물, 국자, 휴지, 안경하면 장모님께서 바쁘게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다 가져다 주셨죠. 아빠, 엄마 좀 편하게 식사 좀 하시게 해요. 엄마 아직 밥 반 공기나 남았어요. 우리 다 먹을 동안. 아, 내가 먹지 말라고 했어? 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면 네가 가져다 주던가. 아빠는 그저 남 시키기 바쁘죠? 물 정도는 아빠가 떠다 드셔도 되잖아요. 참나, 내 집에서 내 마누라한테 심부름도 못 시켜?
거기 정서방 말해봐. 남편이 아내한테 심부름도 못 시키냐고. 왜 아내가 장인어른 같은 남편을 보면서 결혼 자체를 기피했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또 장인어른 말이면 입에 넣었던 숟가락도 빼고 바로 일어서는 장모님을 보고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그 당시 장인어른은 이른 은퇴를 하시고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을 흥청망청 쓰면서 놀고 계시던 때였거든요. 이제는 이빨도 다 빠지고 큰 경제권이 없어도 그저 남편, 아버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의 굴림에 왕 행세를 하는 게 같은 남자로서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같은 남자끼리 동의를 얻기 위해 한 질문에도 그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부부끼리 무슨 심부름을 시켜요, 장인어른. 전 제 아내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안 할 거예요. 그게 소중하게 딸 키운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마음도 더 편하시잖아요. 제가 물 떠다 드릴까요? 장모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저도 목말랐는데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제 답변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장인어른은 흠 하고 헛기침을 하시더니 바로 제게 연봉 공격을 하시더군요. 대기업이면 연봉은 얼마냐, 그래도 엔지니어면 얼마 못 벌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그래도 남자가 30이 훌쩍 넘고 오래 일했으니까 내 딸 데려가면서 집 한 채쯤은 할 수 있지? 나는 못 해줘. 지금 퇴직금도 바닥 나가는데 줄 돈이 있어야지. 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모은 돈도 있고 저희 본가에서도 신혼집 구할 때 보태주시기로 하셨고요. 대출 조금 끼면 작은 아파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뭐 해주실 필요 없이 예쁜 따님 결혼 축복만 해주세요. 기술직이라고 제 직업은 무시하셨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모아둔 돈은 있겠지 하는 모습에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내도 제게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오히려 도움을 받은 다음에 그걸 빌미로 계속 트집을 잡히느니 능력도 되겠다, 마음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했네요. 아내와 결혼 후에 저는 절대로 아내에게 장인어른 같은 남편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결혼 후에 지속적으로 제게 금전적인 도움을 청하는 장인어른의 행동 때문이었죠. 처음에 한두 번 생일이나 모임을 핑계 삼아 제게 용돈을 타가신 것까진 괜찮았어요. 아내의 부모님이니까 제 부모님도 되는 것이고 그 정도 해드리는 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구를 들어줄수록 그 요구가 점점 선을 넘어 커지는 게 문제였네요. 아내가 첫째를 낳고 가까운 친인척을 불러서 돌잔치를 했을 때 첫째 앞으로 어르신들이 해주신 금반지가 몇 개 들어왔거든요. 그중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2돈짜리 금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시내 금은방에서 직접 손주 태어난 날짜까지 새겨달라고 하셔서 만든 금반지였죠. 그게 없어진 겁니다. 돌선물로 들어온 선물들을 한 테이블에 모두 모아놨었는데 그걸 지키고 있었던 게 제 동생과 동생의 결혼할 남자친구였어요. 분주하게 저랑 아내랑 그 금반지를 찾고 있는데 동생의 남자친구가 제게 와서 넌지시 얘기를 하더군요. 저 형님, 그 돌반지요, 파란색 쇼핑백에 있던 거 맞죠? 맞아. 봤어요? 아까 혜영이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저 혼자 있었는데 손님들이 길을 물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형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께서 그 쇼핑백 앞에 계셨어요. 머리가 핑 하고 돌더라고요.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손주 앞으로 들어온 금반지를?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장인어른이 앉아 계신 자리로 갔습니다. 가니까 장인어른은 안 계시고 의자에 장인어른 정장 자켓이 걸려 있더라고요. 조용히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켓 안주머니 쪽을 만져보는데 와,
뭐가 불룩하고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반지 케이스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 아이에게 준 금반지 케이스 말입니다. 아직 케이스에서 반지는 안 뺐는지 다행히 아내 반지가 그대로 있었고 저는 그대로 케이스를 빼서 아내에게 갔어요. 아내는 어디서 찾았냐고 했지만 괜히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선물 테이블 탁자 아래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자리로 돌아오는 장인어른이 보이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자리에 앉자마자 본인 자켓을 들고 더듬거리는 게 보였어요. 본인이 훔친 반지가 잘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미 반지가 없어지고 텅 빈 자켓 주머니를 만지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살피는 장인어른과 저는 당혹스러움이 들면서도 멀리서도 보이는 장인어른에게 손에 있던 반지 케이스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서 뻘개져 있던 장인어른의 얼굴은 한순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어차피 반지도 찾았고 만약 모르는 일이라고 냅다 우겨버리면 말 그대로 개싸움만 되는 거니까요. 아내에게 아버지로 인한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 사건을 없던 일인 척 넘어가 주니까 그걸 암묵적으로 본인의 뻔뻔스러운 작태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 행동이 점점 선을 넘더라고요. 본인이 쓰던 낚싯대가 망가졌다고 새로 사게 돈을 보내달라고 한 건 약과였어요. 원래 낚시도 잘 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분이 그저 술 먹고 노는 것 때문에 낚시하러 다니는 거면서 꼭 낚시 도구들은 최고급으로 사고 싶어 하셨죠. 또 손주 태어난 기념으로 동네 친구들한테 한턱 내기로 했다. 이번에 만난 친구가 오리털 패딩 좋은 거 입었더라 하면서 은근히 눈치를 주시고요. 근데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드린 돈을 계속 가져가시나 봐. 뭐? 언제 드린 용돈? 왜 저번에 당신이 엄마 다나가 너무 낡았다고 신발 사는 김에 옷도 한 벌 하시라고 돈 보내드렸잖아. 근데 저번에 만나니까 엄마가 아직도 같은 다나를 신고 있어서 내가 아직 신발 안 사셨냐고 못 고르겠으면 나랑 같이 가자고 했거든. 근데 됐다고 얼버무리셔서 내가 캐물으니까 아휴, 아빠가 가져가셨대.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제가 달라고 할 때 용돈도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장모님 드린 그 작은 돈까지 탐을 내시다니요. 저희 장모님은 정말 돈이 필요하셔도 내색 하나 안 하시는 분이랍니다. 생활비 몇 푼 안 주는 장인어른 때문에 검소하시고 알뜰하셔서 신발이나 가방, 옷 모두 10년은 기본으로 넘긴 것들 뿐이었고요. 제가 처가에 가서 돈 쓰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랍니다. 그런 분께 어렵게 돈 쥐어드리니까 탐욕스럽게도 그걸 또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그 배가 안 차는지 또 며칠 뒤에 제게 전화를 해서 전신 마사지 의자 얘기를 꺼내셔서 제가 참지 못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께서 원하시는 거 있을 때마다 웬만해서 들어드리는 거 아시죠? 어? 아, 그래. 내가 알지. 우리 정서방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근데 왜 거기에 만족을 못하시고 장모님 드린 돈까지 가져가세요? 뭐? 아니, 내가 언제? 그 사람이 그래? 장모님이 말씀하신 거면 장모님한테 가서 왜 말했냐고 화풀이 하시게요? 제가 소윤이 돌잔치 때 이미 그냥 지나가선 안 될 일 지나가 드린 것도 아실 거예요. 그날 장모님, 애엄마 얼굴 보고 그냥 참은 거예요. 목격자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 거라고요. 정서방, 내가 그때 일 다시 들쑤시고 싶은 마음 없고요. 그냥 그때 반지 도둑으로 안 몰린 거 다 제가 장인어른보다 장모님을 생각해서 넘어간 거란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모님께 좀 잘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나 애엄마가 장모님께 드리는 돈 한 번 더 가져가시면 정말 장인어른께 드리는 용돈이나 호의는 다 끝입니다. 제 단호한 말에 장인어른은 끝내 알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후로는 장모님의 돈을 가져가셨다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고 장인어른도 제가 돌잔치태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걸 아신 후에는 과한 부탁은 하지 않으셨고요. 역시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 잡힌다는 게 맞는 말이라는 걸 이렇게 씁쓸한 사건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수록 저는 아내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딸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왜 나쁜 본보기가 가까이 있으면 절대 저렇게는 안 돼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잖아요. 각성 효과도 있고요. 첫째를 낳고 아내는 바로 피부과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했는데 저도 육아휴직을 받아서 함께 했네요. 아이를 돌보는 거나 집안일에 관해서는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휴직이 끝난 후에도 퇴근하면 아이 목욕하는 것과 재우는 건 늘 제가 했고 저녁 설거지와 거실 걸레질 하는 것도 제 담당이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날고 긴다고 해도 아내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수유해야지 또 제가 출근하면 하루 종일 말도 못하는 애랑 씨름해야 하니 저보다는 체력도 안 좋은 아내가 더 힘들었겠죠. 제가 이렇게 가정에 충실했던 건 제 직업상 출장이 잦은 이유도 있었어요. 거의 국내 출장이라서 길어봤자 일주일이 안 되긴 했어도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늘 미안했죠. 아무리 아이가 함께한다고 해도 성인이 주변에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으면 우울하고 외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역 맘카페까지 가입을 해서 회원들끼리 소통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고 더 미안해졌죠. 하지만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알아서 출장 갈 때마다 늘 제가 마다해도 가방까지 직접 싸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배웅을 해줬네요. 저희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2년 뒤에 둘째를 임신하기도 해서 행복은 더욱더 커다래지는 기분이었죠. 저도 아내도 이대로 살면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결혼 3년 차 둘째가 태어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출장 일정이 잡혀버렸어요. 급하게 잡힌 출장이었는데 심지어 장소가 해외에 일정이 40일 정도 되는 장기 출장이라서 아내에게 아이 둘을 맡기고 간다는 것에 크게 걱정을 했어요. 장모님께서 와주신다고 했어? 근데 그건 그거대로 장모님께 죄송해서. 당신이 죄송할 게 뭐 있어. 내가 힘들면 어련히 어머니한테 도움 요청할 테니까 당신은 가서 몸 조심하고 음식 조심하고 와. 동남아는 사람만큼 음식 안 맞으면 고생하니까. 나 당신이랑 우리 소윤이 소정이 두고 어떻게 한 달을 넘게 갔다 와? 어머, 당신이 애야? 소정아, 네 아빠 좀 봐. 가서 돈 벌어와야 우리 소정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할 텐데 아빠가 아주 소정이보다 더 악이다. 그치? 여보는 나랑 40일 동안 못 보는데 괜찮아? 심지어 마지막 주에는 당신 생일까지 껴있는데. 에이, 뭐 어때? 이번 생일은 우리 딸들이랑 보내지 뭐. 내가 선물 꼭 사올게.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놔. 알겠지? 40일.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와 장기간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공항에서 아내의 배웅을 받고 뒤돌아섰을 때부터 벌써 아내와 딸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외로움을 잘 타는 편이었나 싶을 정도로 울컥했습니다. 가족들이 없는 타국에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내와 하는 영상통화와 아내가 틈틈이 보내주는 딸들의 사진 때문이었네요. 조금이라도 일을 빨리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밤잠 줄여가면서 일했고 그 노력이 통했는지 저는 일정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 바로 다음 날 말이죠. 잘하면 이른 오후에 집에 도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네요. 면세점에서 아내가 평소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그 김에 장모님 드릴 작은 지갑도 하나 샀고요. 부푼 마음으로 그립던 고국의 공항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바로 예약했던 케이크집과 꽃집을 순서대로 들렸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알리진 않았고요. 혹시나 아내의 생일 다음 날이라서 장모님께서 집에 와 계실까 싶어서 장모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죠. 장모님, 지금 댁이세요? 그렇지. 어머, 근데 정서방 출장 갔다 왔어? 네, 방금 도착했어요. 다음 주에 오는 거 아니었나? 네, 그랬는데 일정이 좀 빨리 끝나서요. 장모님, 어제 애들 엄마 보러 안 가셨어요? 아, 미역국이라도 해 먹이려고 가려고 했는데 애들 보느라 피곤하다고 그냥 혼자 쉬고 싶다고 해서 안 갔지. 아, 정말요? 저는 애들 엄마 생일이라서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일찍 왔다고 연락 안 했어요. 아이고, 우리 용순이 좋겠네. 그럼 나도 비밀로 할게. 오늘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정서방은 나중에 한번 들러. 정서방 한국 왔으니까 오랜만에 내가 닭볶음탕 해줘야지. 그럼요, 장모님. 연락드리고 한번 갈게요. 그렇게 택시에서 장모님과 통화를 끝내고 조금 있으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나타난 저를 보고 반가워할 아내와 애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택시가 더 빠르게 달리길 바랬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떨렸어요.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환영해 줄까, 애들 얼굴 빨리 보고 싶다. 이라고 속으로 어찌나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집 안에서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점심을 먹는 중이었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최대한 줄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주방 안으로 들어갈 때쯤 저는 순간 제가 집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화목하게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집을 착각해서 들어온 불청객이 된 그런 기분 말이죠. 근데 분명 이 집도 주방도 저 식탁도 모두 제 집에 있는 것 그대로이고 또 그 식탁에 앉아있는 여자도 제 아내였고 포크를 쥐고 방울토마토를 집어먹는 아이도 제 첫째 딸이고 그 옆에 아기 의자에 앉아서 낮잠을 자고 있는 아기도 제 둘째 딸이었어요. 근데 그럼 저 사이에 앉아서 제 아내가 주는 고기를 낼름 받아먹는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 깜짝이야. 여보, 왜 벌써 왔어? 제가 손에 들려있던 케이크와 꽃을 모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탁한 목소리로 묻자 그제야 제가 집에 들어온 걸 본 아내가 화들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남자도 놀라서 후다닥 일어나서 뒤돌아봤고요. 그 두 사람의 표정 때문에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네요. 3살짜리 딸만이 저를 웃으면서 환영해 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제 어린 두 딸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둘째가 앉아있는 아기용 의자를 통째로 들어서 첫째를 불렀습니다. 소윤아, 가자. 잠깐 방에서 소정이랑 같이 있어. 알았지?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천천히 다시 주방으로 나왔어요. 몸 안에서는 마치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는데 왜 이상하게 제 머리통은 차게 식는 것 같을까요? 저는 주방으로 당도해서 눈알만 굴리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잖아. 여보, 이거 누구야? 이 사람 나 하는 맘카페 있잖아. 거기 회원인 분이셔. 회원? 그 카페 회원이 왜 내 집에 있는데? 넌 어딜 가? 앉아. 아내가 아는 맘카페 회원이라고 소개된 남자가 슬그머니 의자에서 일어나서 빠지려고 하길래 저는 뒤에서 목덜미를 낚아채서 그대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당신 왜 그래? 정말 같은 카페 회원이야. 여기 옆 아파트 사는데 요새 친해져서. 이분도 아내가 잠깐 출장 가셨대.
그래서 내가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불렀어. 당신 이상한 오해하지 마. 이상한 오해? 이게 오해라고? 나 없는 사이에 생판 다른 남자 불러서 심지어 내 애들 앞에서 가족놀이를 하고 있는데 오해? 그럼 내가 지금 방에 들어가서 물어볼까? 당신이 이 회원이란 놈이랑 애들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소윤이한테 물어봐? 왜 애들까지 끌어들여?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들을 끌어들여? 지금 이 더러운 총국에 애들 끌어들인 게 누군데? 내 집에 이런 새끼 끌어들여 놓고 놀고 있던 게 누군데? 여보, 일단 진정해. 저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진짜 그냥 밥만 먹으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누굴 머저리 취급하고 있어? 아니, 나 없는 사이 이렇게 당당하게 설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날 등신으로 생각했나 봐. 지금 당신 입으로 다시 얘기해. 괜한 변명하고 거짓말해서 내 화 더 돋구지 말고. 나 여기서 더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바른 대로 말하라고.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다 말할게. 그러니까 그 사람 좀 놔줘. 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빨리 말 안 해?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가 윽박지르면서 독촉을 하니 아내는 냅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잡고 있던 그 남자 목덜미를 놔주고 말했어요. 너도 옆에 가서 꿇어. 비실비실 걸어간 남자는 힘없이 쭈뼛거리며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틀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어요. 말해. 지역 맘카페에서 만난 거 맞아. 이 사람도 주부인데 아내가 출장 간 것도 맞고. 나 거짓말 한 거 없이 진짜야. 그냥 저번에 한 번 얼굴 보자고 해서 만나서 밥 먹고 그런 게 다야. 제발 믿어줘. 맞습니다. 정말 밥 먹고 만나서 대화만 한 게 전부예요. 그건 내가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 어떻게 내가 출장 갔을 때 집으로 초대할 생각을 다 했냐? 심지어 애들하고 겸상까지 시켜? 들어오자마자 누가 남편인지 손님인지 모르겠더라. 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저는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처절하게 용서를 비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제 전화를 받자마자 밝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정서방, 어째 전화를 다 했어? 한국 왔어? 언제? 장인어른, 저 긴히 드릴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되도록 빨리요. 갑자기 왜? 뭐야? 정서방 나한테 선물 사왔구나. 뭐 그런 걸 다 사왔어. 안 사와도 되는데.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 기다려. 지금 본인 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무것도 모른 장인어른은 그저 선물 받을 생각에 신나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혀를 끌끌 차면서 식탁 위에 있던 아내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네 아버지는 내가 선물 준비했다고 생각하신다. 그래, 뭐 선물이긴 하지. 포장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잔금이나 풀어. 여보, 왜 휴대폰을... 잔말 말고 잔금이나 풀어? 나중에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제 으름장의 아내는 끝내 손을 덜덜 떨면서 휴대폰 잔금을 풀었어요. 그리고 전 그 안에서 그 두 명이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거짓말인 것과 그저 만나서 대화만 하던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두 사람이 나눈 채팅창에는 서로의 배우자가 언제 출장 가는지 일정을 공유하고 숙박업소의 위치와 방 번호를 주고받은 대화까지 찾았네요. 심지어 서로 카페 닉네임에 애들 이름까지 걸고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 꼴로 만날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 아예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소윤맘님이랑 수찬 대디님이랑 대화만 하셨어요? 근데 왜 방 호수를 물어?
심지어 나나 이 새끼 아내가 출장 갔을 때만 딱 골라서. 휴대폰을 눈앞에서 흔들면서 말하니까 두 인간 다 고개는 못 들고 바닥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참나, 집에 오는 길만 하더라도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기분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곳은 제가 상상만 했던 생지옥이었네요. 그렇게 20분 정도 흘렀을까? 초인종 소리와 함께 장인어른이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어주자 장인어른은 잊지도 않은 선물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면서 거실까지 들어오셨네요. 정서방, 근데 용순이랑 애들은 용순아, 너 왜 거기... 저건 또 누구냐?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던 장인어른은 눈물만 흘리는 아내를 보더니 이내 제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저는 기꺼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말했죠. 선물 받을 생각에 미소가 떠나지 않던 장인어른의 표정은 한순간에 잿빛으로 바뀌었어요. 장인어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 장인어른 따님은 저 새끼랑 대화만 나눴다고 말했는데 여기 휴대폰에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뻔히 다 남아있는데 지금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휴, 정서방,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제 용순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저 애가 아기 낳고 외로워서 한순간 실수한 거라고 생각해주게. 왜 여자들 다 그렇지 않나. 외로우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정서방도 알지 않나, 제가 뭘 알아요? 왜 본인 딸 잘못 덮으려고 다른 여자들까지 싸잡아 욕을 하세요? 그게 말이 돼요? 며칠 혼자 있다고 바로 다른 남자를 집까지 끌어들이는 게? 저는 줄곧 그나마 애엄마는 장모님을 닮아서 상식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부전여전이네요. 아버지나 딸이나 똑같아요, 수준이. 오셨으면 데려가세요, 저 사람. 여보, 뭘 가만히 있어요? 셋 다 나가라고. 장인어른, 제가 제 집에서 바람 피운 여자도 못 쫓아냅니까? 장인어른이 그러셨잖아요. 남편이 본인 집에서 아내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고. 저도 제 집에서 쓰레기 치우는 것뿐이에요. 딸 도로 데려가세요. 이 집 내 돈으로 산 내 명의인 거 아시죠? 나랑 내 딸들 집에 상식도 안 통하는 멍청한 인간들이 더 오래 있는 꼴 못 보겠네요. 나가요, 제발 좋은 말 할 때 셋 다 꺼지라고요. 저는 이미 증거는 모두 제 휴대폰으로 옮겨서 별 쓸모도 없어진 아내의 휴대폰을 주인에게 도로 건네고 그 3명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남자놈은 드디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바로 뛰쳐나갔는데 아내는 끝까지 울고불고 못 나간다고 애들 두고 본인이 어딜 가냐며 제게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긴 말 하고 싶지 않아서 네가 싫으면 뭐하냐. 어차피 내가 이혼 소송 걸면 끝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몸에 힘이 풀린 건지 아직도 얼굴이 잿빛인 장인어른 손에 끌려서 집을 나갔고요.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꽃다발과 아내에게 주려던 선물, 안에서 질척해진 케이크 박스, 그리고 아직 식사 흔적이 남아있는 식탁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땅속으로 꺼져서 더 이상 더러운 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밖에서 나던 시끄러운 소리에 놀랐는지 방구석에 동생과 함께 있는 첫째 딸이 보이더군요. 저는 조용히 가서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에서 제 딸들이 상처 입었다는 생각에 그저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 미안함과 동시에 아내에게 미칠 듯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과 나를 두고 나는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주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모두 부질없는 거였었네요. 그 행복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 행복을 주려고 하다가 피를 봤습니다. 저도 제 딸들도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송 기간 동안 평일에는 아이들을 본가 어머니께서 고향집으로 데려가서 봐주셨고요. 당연히 아파트 현관 번호는 바로 바꿨습니다. 아내는 그 후 집으로 찾아왔어도 저도 아이들도 만날 수 없었죠. 아내에게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아내는 끝까지 못한다고 버티다가 제가 양육권마저 가져간다고 하자 그제야 변호사를 구하더라고요. 참나, 애 앞에서 상간남이랑 오순도순 소꿉놀이까지 한 여자가 이제 와서 애들 생각하는 척 데려가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내는 제게 아이들에 대한 단독 양육권까지 가져가려고 했지만 그게 될 리가 있나요? 알고 보니 제가 출장 가거나 없을 때는 아예 애는 장모님께 맡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거죠. 이것도 모두 장모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였어요. 이혼 소송 중에 딱 한 번 장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말이죠. 다른 사람은 그냥 돌려보냈어도 정말 저를 아껴준 장모님은 문전박대를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모셨어요. 장모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눈물을 터뜨리셨죠. 아휴, 미안해, 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해. 정서방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장모님께서 저한테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다 그 인간들이 문제죠. 장모님께서는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없으세요. 아닐세. 내가 다 딸을 잘못 키워서 그래. 내가 잘 키웠으면 정서방이나 우리 소윤이나 소정이 이렇게 상처받을 일 안 생겼겠지. 아휴, 내가 정서방한테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냥 우리 손주들 잘 키워줘. 어? 내가 정말 미안한데 애들 한번 봐도 될까? 장모님은 그때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때가 손주들 얼굴을 볼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그래서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걸 아시면서도 제가 없었을 때는 거의 장모님께서 손주들을 봐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겠죠. 장모님은 첫째와 둘째를 한 번씩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손을 잡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단독 양육권과 재산 분할은 이혼 사유가 아내 외도였기에 제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에게 소정이지만 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전혀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후에 바로 상간자 소송을 걸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제가 상간자 소송을 하자마자 제 전 아내의 외도 상대도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서 바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이 모든 걸 마무리 짓기에는 지금까지 제 헌신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아내가 하던 지역 맘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꽤 어려운 등업 절차 후에 글을 남겼어요. 카페 내 회원들 불륜 사실을 알립니다. 소윤망과 수찬대디의 더러운 사생활 이라는 제목을 걸고 폭로를 시작했죠. 신상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시물이어서 몇 시간 안 돼서 카페 내 공지 문제로 바로 삭제가 됐지만 그 게시물의 내용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카페 회원들끼리 다시 게시물을 파서 댓글을 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헐, 카페 내 침묵 금지 아닌가요? 왜 따로 만나서 불륜까지? 애들이 불쌍합니다. 닉네임에 애들 이름 걸고 그러고 싶을까? 제가 이럴까봐 맘카페 대디 회원들 받는 거 반대한 거예요. 더럽, 애들 불쌍해서 어째? 남편분 힘내세요. 난 정부 날 줄 알았다. 저번에 보니까 무료 나눔 게시판에 서로 댓글 달고 난리던데? 나는 일상공유 게시판에서 봄. 둘 다 침묵질로 경고 몇 번 당했을걸. 그렇게 유난을 떨다가 결국 이혼까지 당하는구만. 나 저 사람들 알 것 같은데? 나랑 같은 동네일 듯? 둘이 같은 동네 아파트 사는 걸로 암. 이미 인터넷에서는 둘이 티를 낼 만큼 티를 다 낸 모양이더라고요. 소문이 얼마나 무섭게 퍼졌는지 며칠 뒤에 전 아내는 어떻게 인터넷에 올리냐고
동네 사람들이 이미 이거 너 아니냐고 문자가 온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고소하네 마네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고소 안 한다고, 안 하는 대신에 애들하고 좀 만나자고 끝까지 매달렸었죠. 정말 부부란 게 뒤돌면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었어요. 좀 불쌍하게 보일 만도 한데 저는 오히려 그 꼴을 보니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혼 후에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고 얼굴만 만나자고 하도 난리를 쳐서 지금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아이들과 이사를 했습니다. 차라리 양육비 그 몇 푼 안 보내도 되니까 저랑 제 딸들 인생에서 영원히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배반 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기 마련이라는 세익스피어의 말이 있죠. 저와 이혼한 전 아내의 꼴이 딱 그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아예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전 아내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랬다면 아마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딸들도 못 만났었겠죠. 날아간 낙엽을 다시는 줍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일어난 일 또한 그저 일어난 일일 뿐 괜히 더 후회하고 상황을 되돌리고 싶다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제일 좋은 것 같네요. 그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잔혹한 배신을 앞으로 살아갈 원동력으로 바꾸게 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제 딸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